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제 위기란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1997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 혹독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뼈아픈 기억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10년 넘게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대공황입니다. 1929년의 그날 세상은 번영이 얼마나 순식간에 공포로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월스트리트는 멈춰섰고 다음 날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부가 공기중으로 증발했고 은행들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먼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 한 번으로 끝난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공황을 일으켰던 바로 그 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물가는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지, 내 집 마련은 왜 이토록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 혹은 월급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과 탐욕, 그리고 환상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메아리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2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행복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교사, 농부, 정비공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마진 즉 빚을 내어 주식을 샀습니다. 오르기만 할 것 같은 시장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 도박을 한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영끌과 비투 열풍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낡은 경제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신용대출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정치인들은 끝없는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위험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빚 위에 또 다른 빚이 쌓이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뿐이었습니다. 대폭락 직전 몇 년간 투기는 주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거품이 끼었고 은행들은 무모하게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부풀렸고 소비자들은 할부로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빌린 돈 위에 세워진 낙관주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모든 빚의 파티가 그랬듯 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마침내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가격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의 종이 위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시스템은 산산조각 났고 그 속에 텅 빈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병은 경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빚, 너무 적은 실질 소득, 그리고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똑같은 조건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이 테이프와 전보 대신
우리는 주식거래 앱과 암호화폐 차트를 봅니다. 마진 대출 대신 우리는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진화했을 뿐입니다. 현대 경제는 소비를 동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신뢰에 의존하고 신뢰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돈을 빌리고 쓰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1929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고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단순히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시스템이 버텨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을 살펴볼까요? 1929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과 물가가 영원히 오를 것이라 확신하며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 라디오, 집을 샀습니다. 2025년을 앞둔 지금 전 세계의 총부채는 세계 총생산의 300%를 넘어섰습니다.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돈을 빌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들은 위험한 대출 상품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도구는 진화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대로입니다. 1920년대 부의 불평등, 즉 양극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부의 대부분을 통제했고 노동계층은 신용과 희망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그들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상위 1%가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은 쥐어짜이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빚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위해 다시 쓰인 똑같은 각본입니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급격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신용시장을 질식시키고 공황을 촉발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똑같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어느 쪽이든 끔찍한 결과가 따릅니다. 역사는 느린 화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있습니다. 1929년 사람들은 단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식에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밈주식, NFT, 그리고 암호화폐 거품으로 나타납니다. 심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 탐욕, 그리고 쉽게 부자가 되려는 꿈.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그들은 자신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공황은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불평등하고 너무 많은 빚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경제는 빌려온 신뢰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929년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보다 작았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수백만 명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전 지구적이며
단 하나의 충격이 수초 만에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판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금융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의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이 이 환상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빚과 투기 위에 세워진 안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온 시간일 뿐입니다. 1929년의 교훈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잊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자신이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다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공황은 월스트리트의 며칠간의 폭락으로 시작되어 수년간의 고난, 디플레이션,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위험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똑같은 힘들이 다시 돌아왔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상이 다시 한번 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930년대 초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고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가족들은 집과 저축,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것이 전면적인 사회 붕괴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허둥지둥 대응했지만 그들의 정책은 무뎠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혼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붕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10년간 지속된 상처가 되었고 정치,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재편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논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균열이 보이면 정책 이반자들은 돈을 찍고 금리를 내리며 안정을 약속하는 똑같은 각본을 꺼내듭니다. 그들은 원인이 아닌 증상만을 치료합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위에 떠 있으며 중앙은행의 개입과 대중의 믿음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1920년대를 파멸로 이끈 바로 그 구조가 이제는 행성 규모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공황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으로 파고들어 외국인, 엘리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감정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불신, 불평등에 대한 분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은 극단주의를 낳고 역사는 고통이 정치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합니다. 1929년 투기는 눈에 보였습니다. 군중은 증권사 앞에 모여 시세 표시기를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투기는 스크린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초당 수백만 건의 디지털 거래가 발생하고 파생상품 위에 또 다른 파생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속도는 취약성을 증폭시킵니다. 심리가 돌아서는 순간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인간의 이해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다음 붕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평행이론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모든 붕괴 직전에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진보와 기술, 그리고 통제를 믿습니다. 경고는 비관주의로 치부됩니다. 1920년대에 일찍 주식을 판 사람들은 조롱당했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거품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자신감은 눈을 멀게 하고 안일함은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언가 부서집니다. 채무 불이행, 경매 실패, 갑작스러운 유동성 상실, 그리고 환상은 증발합니다. 역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교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치는 신뢰에, 신뢰는 원칙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시장이 하락할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실패합니다. 1929년 누구도 10년간의 대공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같은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메아리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듭니다. 익숙함이 무지를 낳는 것입니다. 먼지 구름이 거친 후 파괴된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 리더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력만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붕괴는 국가들로 하여금 돈과 권력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규제, 예금 보험,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며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대공황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출혈을 늦추고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조차 미래의 취약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안정을 위해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자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보십시오. 위기의 첫 신호가 보이면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창출하고 정부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수조원을 씁니다. 투자자들은 구조를 기대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영구적이 되었고 위험은 사회화되었지만 보상은 사유화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 2025년에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시장은 행성 규모입니다. 자본은 밀리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 실수는 몇 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번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안된 상호 연결성은 이제 위험을 배가시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실패하면 전염은 즉각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위기가 전 세계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1929년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입니다. 폐허 속에서 개혁이 나왔고 절망 속에서 혁신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과제는 붕괴 이후가 아니라 붕괴 이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고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풀려진 자산,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위험한 과신, 해결책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생산적인 투자, 그리고 공유된 번영. 부족한 것은 의지뿐입니다. 1929년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바로 부정입니다. 언론은 첫 시장 하락을 건강한 조정이라 일축했고 정치인들은 일시적인 난기류라고 불렀습니다. 진실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그 심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연구할 때 그들은 우리가 1929년을 향해 던지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대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봤다. 단지 믿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것이 모든 붕괴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세계 경제는 익숙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패턴은 오래되었고 단지 맥락만이 새로울 뿐입니다. 대공황은 붕괴가 단지 금융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깊이에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자신의 경제, 저축, 물가, 그리고 기회를 돌아보십시오. 1929년의 유령은 역사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이 이익을 줬고 편안함을 위해 경고를 무시하며 투기를 성장으로 착각하는 모든 결정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만약 1929년의 조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그 대답이 어쩌면 다음 10년이 과거를 반복할지 아니면 마침내 과거로부터 배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공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고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